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뒷방 사연관의 온정. 아토믹 지수입니다. 여러분, 벌써 1월이 다 갔습니다. 그러게요. 곧 있으면 2월입니다. 2019년 너무 빨리 가고 있지 않나요? 한 달이지만. 진짜 1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참, 와. 저는, 최근에 노래를 듣다가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2월 12일 저녁 6시에 네. 검정치마 3집 파트 2가 나온답니다. 드디어 며칠 전에 이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꼭 얘기해야겠다 로 벼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그 연시에서 주최하는 지옥의 영화 캠프에 다녀왔어요. 좋겠다. 좋겠다. 지옥의 영화 캠프는 2박 3일 동안 약간 교외로 나가서 저희끼리 계속 영화를 보는 그런 캠프인데 내내 함께 하고 밥도 해먹고 뭐 설거지도 하고 영화도 계속 보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좋겠다.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지옥이 아니었나요? 네, 아니었죠. 따뜻한 지옥. 저는 작년인가 갔었는데 저도 되게 좋았거든요. 일단 영화도 저희가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열 몇 편을 보는데 다들 뭔가 평소에 벼르고 안 봤던 그런 영화들 맞아. 해와가지고 그런 영화들 봤던 것도 너무 좋았고 다 같이 진짜 한 2, 3일 동안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름 뭐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막 같이 요리해 먹고 막 얘는 이런 요리를 할 줄 아는구나 막 그럼 나는 뭘 도와줄까 막 이런 같이 산책도 하고 맞아. 이번에 간 데에는 약간 진돗개라고 진돗개가 있었는데 그래 저번에도 맞아. 있었는데 저번에도 진짜? 강아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름도 지어줬어요. 지영이라고. 지옥의 영화 캠프 귀여워. 그래서 폴라로이드로 지영이 사진 찍어서 그 집에 붙여주고 왔어요. 지영이. 너무 귀엽다. 맞아. 저 진짜 지용캠 가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 가기 며칠 전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약 먹고 계속 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태가 안 좋고 가서 괜히 사람 많은데 옮길까봐 전날에 회장님한테 못 가겠어요 하고 아쉽다. 집에서 혼자 자다 깨다 하면서 단톡방은 안 나갔거든요. 아쉬워서. 그래서 단톡방에 올라오는 소식들 보면서 도착했구나 뭐 먹네 막 이런 거 보고 그러고 있었어요. 저는 토익 시험 때문에 못 토익 시험 갔어가지고 봤구나. 아토믹 씨는 그러면 저 주말에는 한 목금토 한 3일을 거의 계속 진짜 약 기운에 취해서 있다가 어제 제가 저번에도 옛날에 방송에서 3위라는 그 가수 분을 되게 좋아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분 공연이 어제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공연하실 때 그 좀 커버곡을 하고 싶어서 혹시 자기가 불렀으면 좋겠는 곡을 추천을 받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검정치마의 탱글들을 이거 불러주셨으면 좋겠다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게 뽑혔어요. 이게 세 곡을 뽑으셨는데 그 한 곡은 선우정아의 구애 그리고 한 곡이 들국화 노래였는데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사랑한 후인가? 아무튼 그 곡이랑 제가 추천한 검정치마의 탱글들 이렇게 세 개가 꼽혀서 그 초대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대권 받아서 엄청 신나게 갔거든요. 성덕이다 성덕. 그래가지고 그리고 되게 조그만 공연장이었어요. 홍대에 있는 약간 카페 겸 공연도 하고 카페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가까운 곳에서 엄청 재밌게 공연을 봤고
끝나고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제 그 사인 받을 때 이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토믹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말하니까 그 탱글드 추천해주신 분이죠 하고서 거기에 메시지도 이제 그거 추천해줘서 덕분에 불러봤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목소리는 되게 막 뭔가 두껍고 좀 과묵한 이미지일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귀엽더라고요. 남자분이세요? 네, 남자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되게 신나는 마음으로 그 사인 CD와 에코백도 샀거든요. 설레. 그래서 티켓 값을 붙인 대신 굿즈를 제가 사고 이제 신나게 집으로 돌아와서 감기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막 기침 많이 할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오늘 일어나니까 괜찮네요, 상태가. 와. 두 분 다 행복한 그런 주말을 보내셨네요. 그러게요. 저는 저는 제가 원래 인스타그램을 안 했는데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계정을 비밀 계정 하나 덮었어요. 그러니까 사진 첩을 하려고 덮은 게 그게 저는 이제까지 안 했으니까 올릴 사진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피드에 도배가 되잖아요. 근데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계정을 하나 더 사진첩용으로 만들어서 거기 한 180장을 올렸어요. 팔로우도 0이고 팔로워도 0이니까 아무도 눈치 안 보고. 사진첩으로.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약간 아토믹 씨도 그렇게 올리시던데 다른 네. 계정에 3개씩 네네네.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 번 맞추니까 뭔가 맞아. 결벽증이 생겨가지고 그 컨셉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 3개를 뭔가 비슷한 컨셉으로 다 맞춰야지 해가지고 막 그러고 혼자 괜히 아무도 안 보는 계정에 밤을 새가면서 진짜 밤까지 새가면서 사진 180장을 올렸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도 하면 꽤 뿌듯하지 않나요? 네, 뭔가 누군가 제 사진 보고 싶어 하면은 딱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생기니까 뭔가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저도 인스타그램을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되게, 그냥 저는 사진을 사진첩에 놓는 거에 그냥 만족을 하고 지냈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게 되고 사진이 쌓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사진을 봐야 기억이 나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억하고 싶은 것만 모아서 놔야지 해서 개설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근데 이게 별거 아닌데 진짜 원정 말대로 되게 열심히 쓰게 되고 되게 사진을 되게 고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보는 맞아요. 사람도 되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요즘 저도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사람마다 되게 다르게 꾸미는 것 같아요. 올리는 내용이나 올리는 사진들의 결이 되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저만의 느낌으로 꾸미고 싶어서 궁금하네요. 노력을. 공개는 안 할 건가요, 그 계정을? 그거 그래서 소개에 오. 링크를 걸어뒀는데 일단 비공개로 해놨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원래 그 첫 계정도 비공개로 약간 숨기실라 했는데 저한테 들켰잖아요. 뒷방사령관을 팔로우했다가 바로 들켰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아이디랑 그게 온정인데 그래놓고 안 들킬 줄 알았다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뭐 들키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팔로워 다 0이었을 텐데 아마 그냥 뒷방사령관을 꼭 팔로우 해줘야지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아토믹 씨가 저를 팔로우 네, 해가지고 제 개인 계정으로 찾아서 들어갔죠. 네. 그랬습니다. 웃겼어. 앞으로 본 계정엔 좀 글 같은 거를 올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영화 얘기를 맞다. 홍보 타임을 가져볼까요? 저희 뒷방 상영관은 인스타그램이 있는데요. 뒷방 상영관 또는 100_2_ 시네마라고 쳐주시면 뒷방 상영관 상영 영화 일정에 대한 소개글과 게시물이 업로드 되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사연이나 질문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익명으로 보내고 싶으시면 팟빵 공지사항이나 인스타 프로필에 asked.kr 슬러시 DUITBANG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는 팟빵 댓글이나 인스타 DM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좀 더 길게 보내고 싶다 하시면은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는데 메일은 100_2_cinema@naver.com입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그 메일 계정 네. 혹시 메일 온 거 있나요? 확인도 안 했는데. 그쵸? 근데 안 보내시지 않을까요? 혹시 누군가 보냈는데 아무도 그런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그 미스홍당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게시물 그도 너무 잘 봤는데 댓글에 그 노랑 씨가 불러주신 그 네. 나도 공주가 되고 싶어가 너무 인상 깊었다는 그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링크도 달아주셔서 저도 다시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 그 노래를 부른 참여자들 중에 저희 학교 합창단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인연이 있었구나, 막 이래가지고. 나도 공주가 되고 싶어. 노랑 씨가 부르신 걸 듣고 싶으신 분들은 미스홍당무를 들으시면. 노랑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주 부르는 것 같다, 어째.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영화 얘기를 시작해볼까요? 뒷방상영관 37번째 영화는 레오 까락스 감독님의 폭네프의 연인들입니다. 이 영화 어떻게 선정하게 됐죠? 이거 제가 추천한 영화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본 게 한 3년 전인가? 그때는 막 영화를 그렇게 좋아할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되게 고맙게도 친구가 보여줘가지고 우연히 보게 된 영화인데 이 영화 되게 영화를 보고 좋았다고 해도 그 영화를 봤다는 사실을 까먹을 때가 많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영화는 되게 드문데 이 영화가 되게 내가 오랫동안 그래 이 영화를 봤었지 그리고 되게 좋았었지라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3년 전에 보고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내가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가 궁금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다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1년 전인가 2년 전에 보고 이번에 두 번째로 봤는데 느낌이 되게 달랐어요. 저도요. 처음 볼 때랑 되게 달라요. 되게 다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뭐 어떻게 달랐는지는 이따 차차 얘기하겠지만 내가 이 영화를 이렇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라면서 되게 놀랐던 그래서 더 좋아졌어요, 이 영화. 줄거리도 약간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이런 장면이 있었나 싶었던 것도 되게 많고. 다시 보니까 이 영화가 되게 연출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더 감상할 수 있게 돼가지고 와 하면서 캡처를 엄청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영화 보면서 되게 많이 멈췄어요. 너무 다 아름다우니까. 이건 캡처해야 돼, 막 이러고. 완전. 그럼 혹시 그 레오 까락스 감독님에 대해서 조사해 주신 분 있나요? 저 좀 해왔는데 언제나 정보 서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보 담당. 근데 일단 레오 까락스 감독님은 1960년생이시고요. 아버지가 프랑스인이시고 어머니는 미국 분이시라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과학 전문 기자였고 어머니는 기자이자 영화 평론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에는 17살에 처음 왔는데 그때 이제 시네마테크에서 하루 종일 영화를 봤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뭐 타란티노도 그렇고 영화광들이 영화 감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 파리 3대학에서 청강으로 알게 된 그 카이디 시네마라는 잡지가 있어요. 프랑스 유명 영화 잡지인데 이게 그 누벨바그 때의 그 유명한 장리 꼬다르나 프랑스와 트리포, 클로드 샤브롤, 에릭 로메르 등등 이 유명한 누벨바그 감독들이 여기 평론가 출신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잡지에서 그런 누벨바그의 작가주의라는 개념이 탄생한 그런 되게 뭐랄까요? 명성이 깊은 잡지인데 맞아요. 여기에 파이에두 시네마 네. 얘기만 참 많이 들은. 그쵸. 근데 여기에 편집장인 세르주 다네를 파리 3대학 청강에서 어쩌다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뭐죠? 이분 누구죠? 레오 까락스 감독님한테 평론을 혹시 써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서 그때 한 2년 정도를 되게 어린 나이였는데 영화 비평을 썼다고 해요. 근데 뭐 나중에 인터뷰에서는 자기는 그런 비평 쪽 일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독님이 그 누벨 이마주라는 그룹이나 사조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이 누벨 이마주는 뜻은 뭐 새로운 이미지 이런 뜻이고 그래서 어떤 서사적인 내용보다는 굉장히 영상미랑 편집에 힘을 준 영화들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주로 여기에 언급되는 감독들이 베티 블레의 장자크 베닉스랑 그랑블루랑 레옹을 만든 릭 베송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할 레오 까락스 감독까지 3명을 제일 많이 꼽는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세 감독의 스타일이 나중에는 각기 너무 달라져서 이거를 정말 어떤 사조처럼 생각하기는 조금 무리라고 보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뭔가 누벨바그는 프랑스 영화사에서 엄청난 자랑이자 사건이자 이런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전 세계 영화사에 그쵸? 영향을 미친. 그래서 뭔가 그 이후에 뭔가를 이을 거를 약간 언론에서 만들어냈다고 할 수도 있고 좀 그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뭔가 잘은 모르지만 뭔가 이 세 감독의 스타일이 너무 달라지고 또 이 자기 혼자만의 이 각각의 감독이 자신의 스타일로 봐서도 그 초반에는 뭔가 이미지에 굉장히 힘을 줬지만 그 이후에는 또 되게 달라진 게 있어서 뭔가 이 시기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조로 볼 수 있을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그 평론가들은 80년대 프랑스 영화계는 전혀 의미가 없었다라고 혹평을 할 정도로 뭔가 너무 이미지에 치중한 거를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레오 까락스가 또 이 평론에 대해서 자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 자기는 그냥 만들고 싶은 걸 만들 뿐 평론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의미는 각자 찾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평론은 중요하지 않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랑 네. 누벨 이마주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린다는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만 놓고 보면 되게 연출이나 미장센이나 막 화면 전환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예쁘고 감각적이라 가지고 물론 내용도 저는 이 영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것들로만 봐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쵸.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영화 할 거를 준비하면서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레오 까락스 영화를 좀 몇 편을 더 봤는데 일단 데뷔작은 1984년에 소년 소녀를 만나다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어요. 장편 데뷔를. 그래서 이때 되게 호평을 받으면서 제2의 고다르다라는 평까지 받으면서 되게 혜성처럼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1986년에 이제 나쁜 피라는 영화를 감독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비평이나 흥행에서 모두 큰 성공을 했고 그 영화도 이 영화의 주인공이 네, 드니 그쵸. 라방 드니 라방과 줄리엣 비노시도 나오고 아 맞아요. 네, 두 분 다 나오고 그리고 줄리 델피 있잖아요. 비포 시리즈의 여자 네. 주인공이신 그분이 17살, 18살 이때 나왔어요. 이 맞아요. 영화를. 근데 정말 너무 예뻐요. 약간 인간 복숭아 같은 느낌? 뭔지 알겠나요? 너무 예쁘게 나와서 진짜 보면서 솔직히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이게 뭔 소리지? 약간 이랬는데 근데 그 영화 그 모던 러브 나오는 영화 네, 맞죠? 맞아요. 근데 내용은 솔직히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정말 이미지적으로 딱 그 줄리 델피의 그 젊을 어릴 때 얼굴 그리고 그 모던 러브 장면 뭔가 이런 게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크게 남은 영화였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91년에 폭네프의 연인들을 개봉을 했는데 근데 이 영화를 만들 때 이제
앞서 말한 두 영화가 되게 흥행을 하면서 투자도 받고 했는데 망했다고 그냥 한마디로 이게 굉장히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면 레오카락스 하면 약간 폭네프의 맞아. 연인들이 먼저 생각나는? 저도 본 것 중에 네. 이게 제일 좋았는데. 저도 그렇고 약간 한국에서만 그런진 모르겠지만 주위에서 봤을 때 이 영화가 리뷰도 굉장히 많고 좋아하시는 분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 영화사가 뭐 약간 파산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좀 돈도 많이 썼고 근데 흥행이 굉장히 안 됐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약간 레오카락스가 잠시 영화계를 떠났다가 이제 99년에 폴라엑스라는 또 다른 장편, 뭐 중간에 단편을 만들긴 했지만 장편은 99년에 폴라엑스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참패 완전 바닥 완전 바닥을 찍게 돼서 흥행 성적이 저런. 이 영화는 지금도 약간 사람들이 굉장히 별로다라고 하는 것 같긴 해요. 이 영화를 무서워서 안 봤거든요. 얼마나 별로길래 약간 이래서. 그래서 이때 또 다시 영화계를 잠시 떠납니다. 그리고 2008년에 도쿄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이거는 그 미셸 공드리 감독이랑 봉준호 감독이랑 레오카락스 감독 3명이 참여한 옴니버스 영화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메으드라는 그 중편 정도의 메우드가 젠장 아닌가요? 네, 맞아. 약간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지하도의 광인이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를 드니랑방이 연기를 했는데 이 캐릭터가 이제 2012년에 나온 홀리모터스에도 그대로 나온다고 해요. 제가 아직 홀리모터스는 못 봤는데 홀리모터스. 네. 봤나요? 네, 봤어요. 왜 한숨을? 제가 봤던 난해한 영화 탑3 안에 그 꼽힙니다. 정도로 저는 그 뭐였죠? 항상 꼽히는 그 영화? 항상 꼽히는? 그 되게 1위도 하고 막 그 평론가들이 맞아? 좋아하는 그 막 그 정신세계 다룬 그 막 그 뭐죠? 그 근데 엄청 궁금하다. 이 류의 제가 찾아보고 있을게요. 네. 네. 아무튼 홀리모터스에도 그 캐릭터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보지 않았지만 이 홀리모터스로 뭔가 재기에 성공했다 뭐 이러면서 찬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난해하긴 엄청 난해한가 보네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머롤랜드 드라이브였는데 저는 머롤랜드 드라이브보다 이 그 홀리모터스가 훨씬 난해했어요. 여튼 거기도 드니라방 씨가 네. 그 폴라엑 장편 중에는 폴라엑스 빼고 아마 다 나왔다고 해요. 드니라방 배우가. 그리고 지금 이제 아네트라는 영화를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이게 뮤지컬 영화래요. 약간 의외인데 그 남자 주인공이 아담 드라이버, 패터슨의 아담 드라이버고 여자 주인공은 원래 루니마라였다가 지금은 미셸 윌리엄스로 바뀌게 됐는데 이게 좀 정보가 너무 없어서 찾아보니까 아담 드라이버가 스타워즈 촬영 때문에 이 영화를 찍는 일정이 좀 밀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 기사에 따르면은 올해 여름에 이 영화를 찍을 것 같다고 하는데 아직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지수 씨는 저도 비슷한 걸 찾아봤는데, 그 레오카락스 감독의 본명이 알렉산드로 오스카 디퐁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이름에 알렉스와 오스카의 철자를 혼합해서 지은 것이 레오카락스라는 이름이라고. 오스카도 있어요? 네. 알렉산드로 오스카. 홀리모터스 주인공 이름은 오스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여기 폭네프의 연인들의 남자 주인공인 드니 라방이 그 폭네프 연인들 이전 영화에 다 알렉스라는 이름으로 네네. 등장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감독이 주인공에게 자신의 본명을 부여해서 작품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표출한 것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다는데, 오스카도 나온 거 보면 되게 자신을 많이 투영하나 봐요, 영화에.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아토믹은 영화 봤을 때 알렉스들의 약간 이미지가 비슷했나요? 네. 뭔가 서툴고 약간 그리고 드니라방 배우도 좀 뭐라 표현 좀 되게 특이한
그라고 그쵸. 맞아요, 맞아요. 해야 눈에 되나? 확 띄요. 네, 되게 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런 묘한 느낌을 주는데 그 뭐죠? 폭네프의 연인들 이전의 두 편에서도 약간 느낌이 비슷했어요. 뭔가 서툴고 그 뭔가 사랑을 하는 뭐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뭔가 표현이 굉장히 서툴고 아이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좀 공통된 맥락이 뭔가 있긴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줄 만큼 되게 자신을 잘 투영하는 그런 감독님 같고, 근데 그러려면 진짜 엄청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 되게 자기 이름을 박는다는 건 대놓고 이게 내 모습이라고 말하는 건데 되게 영화 속에서 알렉스의 모습이 막 멋진 모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되게 대단하네요. 받고 처음에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랑 두 번째 봤을 때를 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도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한데, 저는 일단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낯설었어요, 이 영화가. 너무 막 날 것들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특히 이 영화 주인공인 알렉스랑 미셸이 둘 다 길거리에서 불황자 생활을 하는데, 거리에서 풍기는 냄새를 뭔가 맡은 것 같고, 저 더러움이 뭔지 알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거부감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처음 볼 때는. 좀 힘들고, 이거 밥 먹으면서 못 보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볼 때는 되게 그런 거부감이나 낯섦도 되게 사라졌고,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아까 말한 연출이라든지 미장센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예뻐서 감탄하면서 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달랐어요? 저는 일단 확실히 그 레오 카락스가 서사라 해야 되나? 그 스토리라인을 한 번 보고는 이해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면 폭네프는 사실 처음 봤을 때도 뭐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는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다른 작품은 정말 이게 뭔 소린지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는 확실히 그 이야기는 다 아니까, 내용을 다 아니까 좀 더 연출적인 거를 세세하게 볼 수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감정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엔 뭔가 그냥 느낌으로만 알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장면이나 뭔가 좀 겉표면적 뭔가 와닿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좋은데 왜 좋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다면 이번에 보면서는 뭔가 이 장면은 이래서 좋고 이 대사는 뭐 저래서 좋고 약간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아토믹이랑 비슷하게 예전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영화가 되게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되게 어떤 몇몇 장면에 되게 압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들이 이 영화의 전체인 것처럼 기억에 남았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되게 캐릭터 한 명 한 명의 감정이 뭘까를 되게 고민하면서 봤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저도 대사나 세세한 것들이 되게 더 많은 게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는 줄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까도 저희끼리 얘기를 했지만, 길게 말하자면 한없이 길게 말할 수 있지만, 맞아. 최대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주인공인 드니라방 배우가 연기한 알렉스가 있는데, 알렉스는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고개사예요. 근데 영화 초반부에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빛을 대다가 쓰러져 있는데 그때 차가 바퀴로 드니라방 배우가 알렉스의 한쪽 발을 밟고 지나가게 되고 그 장면을 처음 미셸이 봐요. 그리고 이때가 처음 둘이 마주친 장면이고 이렇고 난 뒤에 알렉스가 완전 뻗어있자 길거리에서 경찰 같은 그런 분들이 알렉스를 구호소 같은 데로 끌고 가서 뭐 씻기기도 하고 재우기도 하고 해가지고 다음날 이제 알렉스가 구호소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 한쪽을 깁스 같은 걸 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친구가 자기 사는 데로 가서 같이 있자고 하는데도 자기는 다리로 돌아가야 돼. 이런 말을 하면서 공사 중인 퐁네프 다리, 파리에 있는 그 다리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이제 미셸이 와서 자고 있었죠. 원래는 이 퐁네프 다리에서 한스라는 알렉스보다 나이 많은 그런 중년의 남성이랑 같이 둘이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미셸이 추가된 건데 알렉스는 이제 찾길에 쓰러져 있을 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한쪽 발을 이렇게 절면서 걷는 이런 사람이고 미셸은 한쪽 눈에는 반창고 같은 걸 붙이고 있고 다른 한쪽 눈도 멀어 가지만 그림을 좋아하는 그런 여성이에요. 이렇게 이 둘이 만나게 되고 다음날 이제 알렉스가 미셸의 소지품을 이렇게 보다가 그 전날 밤에 자기를 그린 그림을 보게 돼서 그 이후로 관심을 가져서 뭐 그 그림 놔줘 뭐 이런 대화를 하다가 두 사람이 이제 가까워져요. 그리고 가까워진 뒤로 같이 뭐 불꽃놀이를 보기도 하고 뭐 행인들을 잠재워서 돈을 훔치기도 하고 바다에 놀러 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즐겁고 좀 되게 자유로워 보이는 그런 날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그 파리 길거리에 미셸의 눈을 고칠 수 있다고 미셸의 대령인 아버지가 붙인 그런 전단지들이 곳곳에 붙여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알렉스가 보고 자기를 미셸이 떠날까봐 숨기려고 하는데 결국 라디오를 통해서 미셸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날 밤 둘이 술을 마시는데 이때 알렉스에게 몰래 수면제를 탄 술을 줘가지고 알렉스를 재우고 미셸이 알렉스를 떠나죠. 근데 떠나고 나서 다음날 알렉스가 원래 전단지를 숨기려고 지하철 같은 역에 방화도 하고 이걸 붙이는 사람이 그거를 뭐 말리려다가 불에 타기도 하고 약간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체포되어가지고 징역 3년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 붙잡히기 전에 미셸이 떠난 충격으로 왼손을 쏴가지고 이제는 한쪽 손마저 좀 불완전한 이런 상황이 되는데 미셸이 2년 지난 뒤에 면회를 와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자는 말을 해서 크리스마스가 알렉스의 출소날이어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이제 알렉스가 퐁네프 다리에서 이제는 다 공사가 끝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다리에서 둘이 다시 만나는데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지만 결국 떠나기로 하는 그런 엔딩인데 이 엔딩을 또 이제 할 말이 있는데 엔딩이 이거는 제가 영화 이해라는 교양 수업을 들었을 때 이 영화가 잠깐 등장해서 그때 들었던 얘긴데 마지막에 그 알렉스랑 미셸이 퐁네프 다리에서 강물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뜬금없이 커다란 바지선 같은 게 등장해가지고 거기에 두 노부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두 노부부가 장비고라는 감독님의 라탈랑트라는 영화의 남녀 주인공이었대요. 그 주인공 분이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카메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등장하신 건데 그 두 분이 이제 이 남녀 주인공을 구해주고 같이 르아브르라는 도시로 간다고 하는데 이 엔딩을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둘은 이미 강물에 빠진 순간 죽은 거고 그 영혼들이 르아브르라는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지금 너무 들으면서 리허설 때 저희는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막 뭐 완전 허무맹랑하다는 느낌도 안 들고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지? 이런 지식을 어떻게 어디서 얻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4, 5세계를 갈 때 배를 탄다는 설정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되게 많잖아요. 그쵸? 뭔가 신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영혼이 이렇게 배 타고 가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봐도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죽었다는 설정이. 근데 저는 왠지
죽지 않은 채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볼 때 죽었다는 생각을 아예 못 본 채로 봤는데 온정의 말을 들으니까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죽지 않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네요. 그런 바람도 있지만 저는 근데 죽었다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흐름상. 그리고 마지막에 갑자기 막 뭔가 밝은 분위기로 전환된다거나 미셸이 막 눈물을 흘린다거나 막 이런 것들까지 모두 포함하면은 그리고 그 라탈랑트라는 영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마주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그 둘도 뭔가 배에서도 막 타이타닉 오마주한 장면도 있고 해가지고 아예 이런 의도로 넣은 결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면 저희 이제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다시 보기 코너는 영화에서 각자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리허설 때 얘기했던 장면 중에 거의 제일 처음 장면이 아토믹 씨가 아토믹 씨인가요? 네. 아토믹 씨는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나요? 저는 이번에 다시 보는데 그 안 보이던 장면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나온 장면 중에 이제 미셸이랑 알렉스가 처음 다리에서 이제 만났을 때 한스 때문에 미셸은 그 다리를 떠나려고 하자 알렉스가 가서 네가 내 그림을 그렸던데 그거 놔줘 하니까 미셸이 너가 내 모델이 되어주면 줄게 하고서 같이 이제 어떤 나무 그늘 아래 가서 미셸이 초상화를 막 그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눈이 아파서 이렇게 막 힘들어 하다가 기절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알렉스가 반창고 붙은 그 미셸의 반창고를 이렇게 떼보려고 떼는데 이게 반창고를 떼면서 약간 피부가 딸려서 올라오니까 되게 눈이 엄청 움푹 패인 눈처럼 맞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보면서 막 되게 불안한 거예요. 막 눈이 아예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니까. 보면서 처음에는 약간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뗀 다음에는 알렉스가 그 눈꺼풀을 이렇게 미셸의 눈꺼풀을 올려보는데 그 눈은 나오지 않지만 알렉스의 어떤 표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장에 있는 생선이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생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미셸의 고양이 루이지안느가 생선의 눈을 막 핥고 있고 그래서 뭔가 그렇게 이어지는 이미지들이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연결점을 갖고 편집을 하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이것도 능력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영화들을 되게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화가 이야기만 하는 그런 매체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영상으로, 시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뭔가 그런 논리적인 이야기는 없어도 이미지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그대로 영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영상시인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시적이다, 영화가 시적이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는 좀 더 함축적이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의미를.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 보다 보면 뭔가 와닿는 게 있는데 그래서 영상시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얘 괜히 영화가 어려운데 좀 갖다 붙이는 별명인가?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이 눈 장면을 보면서 또 다른 장면들도 있긴 했지만 이렇게 뭔가 이미지로 이어지는 그런 시퀀스들을 보면서 영상시인이란 말이 뭔지 알 것 같다. 약간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맞아요. 저도 장면 전환 또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그건 아쉽게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이미지들이 이 영화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달리는 미셸을 이렇게 되게 카메라를 같이 흔들면서 이렇게 찍는 그런 장면들이나
아니면은 인상 깊었던 이미지 중에 실제로 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의 알렉스가 고백을 한 네네. 그런 것도 등장하고 또 나중에 알렉스가 지하철에서 처음으로 미셸의 전단지를 발견하고 뗐을 때도 막 뜯어냈을 때도 미셸이 정말 한쪽 눈에만 반창고를 붙인 것처럼 한쪽 눈만 남게 이렇게 뜯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되게 시적인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말하나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그, 지하철역에서 미셸이 무빙워크 같은 데를 가고 있고, 좀 뒤쪽에서 알렉스가 미셸을 쳐다보이는데, 갑자기 어떤 첼로 소리가 막 나면서 미셸이 뒤를 돌아보더니, 반대편으로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이제 이번에 영화를 다시 보는 거긴 했지만, 이 장면이 아예 생각이 안 났기도 했고, 이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왜 저러지? 그러고 알렉스를 피하는 건가?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첼로 소리를 뭔가 지하철역에서 실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영화의 OST나 그렇게 쓰인 배경음악으로 쓰인 걸로 느껴서 갑자기 왜 저러지 해서 그 장면을 다시 바로 돌려서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뭔가 첼리스트를 했던 미셸의 전 남자친구인 줄리앙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 첼로 소리가 실제로 지하철역에서 났고 그거를 들은 미셸이 줄리앙일까봐 이제 쫓아갔다는 그쵸. 외제 음악이 아니라 내재 그쵸. 음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해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그렇게 둘이 엄청 달려가고 그 다음에 막 엄청 긴박하게 그 첼로 소리랑 둘이 달리는 소리 그 모습이 나오다가 이제 그 지하철에서 둘이 마주치는데 그때는 둘이 엄청 여유롭게 걸으면서 그냥 안녕 이러고 인사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혹시 여기 첼로 연주하는 남자 못 봤어? 하니까 알렉스는 남자가 아니었어. 뚱뚱한 여자였어. 라고 거짓말을 그쵸. 하고 자기가 어떤 그 첼로를 연주하고 있던 남자를 협박해서 쫓아냈으면서 그러면서 지하철에 탔다는 얘기를 해주니까 미셸이 이제 지하철을 막 달려가서 탄단 말이에요. 그 뒤에는 또 알렉스가 목발을 던지면서 되게 화를 내고 미셸이 그 전 애인을 쫓아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이미지가 뭔가 엄청 리듬감이 되게 막 긴박했다가 여유로웠다가 또 폭발했다가 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그 알렉스가 화를 내는 장면이라는 게 우리가 뒤에서도 이제 알렉스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하겠지만 그런 뭔가 되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미성숙한 느낌? 되게 자기 감정을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절제? 약간 주체를 못하는 것 주체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뭔가 인상 깊었어요. 저도 그 지하철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막 첼로 소리가 점점 막 되게 고음으로 가고 높아지면서 막 그들의 움직임도 되게 막 긴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면서 너무 잘 어울리고 여담인데 저는 그리고 첼로 솔로를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보통 되게 깔아주는 맞아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단독으로 연주하니까 되게 새로운 느낌이더라고요. 아, 다음으로는 제가 얘기를 할까요? 장면? 저도 두 장면을 꼽아봤는데 첫 번째 인상 깊었던 장면은 둘이 이제 초반부에 아직 안 친했을 때 이제 아마 그 아토믹 씨가 말한 장면 이후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 여튼 그 다음에 알렉스랑 미셸이지. 미셸이 알렉스한테 나도 술 좀 줘라고 하면서 우리 같이 술 마시자. 술 마시면 네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낮에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 같은데 다음 장면이 이제 밤이죠. 밤에 그 다리에서 막 둘이 깔깔대는 미친 듯이 웃는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지고 둘이 막 바닥에 막 진짜 미친 사람들처럼 뒹굴고 웃으면서 막 깔깔깔거리고 막 숨 넘어가듯이 웃으면서 술에 취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때 갑자기 폭죽이 딱 터지잖아요. 폭죽이 터지니까 갑자기 불현듯 그 미셸이 일어나더니 원래는 줄리앙을 쏘려고 했었던 그런 총을 꺼내 들면서 자기 지금 너무 이 총을 쏴버리고 싶다고 이 총이 7발 있으니까 나 3발, 너 3발. 15발. 아, 7, 1발. 맞아. 오. 15발 있으니까 나 7발, 너 7발, 그리고 한 발 뭐 행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쏴버리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막 길거리랑 아니면 목마에 타서 막 총을 막 아무데나 쏘면서 막 폭죽을 배경으로 막 둘이 달리고 막 춤추고 막 너무 즐거워 보이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그 폭죽 터져서 되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장면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느낌이 있었지만 그 둘의 관계에서도 처음으로 자기들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숨길 것이 없이 막 그렇게 웃고 떠들고 그리고 줄리앙으로부터 미셸이 해방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쾌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나도 저렇게 한번 미친 듯이 웃고 떠들고 술에 취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막 춤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진짜 너무 자유로워 보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는 살면서 그렇게 웃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막 진짜 서로를 맞으면서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거 여담인데 그리고 이 영화에는 되게 술이 은근히 자주 나오는데 네. 저는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자지 안 될 듯이 웃을 정도로 술에 취해 본 적도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후회가 된다고 해야 되나? 늦지 않았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던 장면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이거는 지수 씨가 얘기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둘이 어떤 과정을 통해 돈을 벌어요. 여튼, 맞아. 뭐 정당한 방법은 아닌데, 돈을 벌어서 이제 해변으로 가요. 왜냐면 알렉스가 한 번도 해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셸이 같이 가자고 해서 해변에서 둘이 막 여기서도 되게 자유롭게 둘이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저녁과 밤을 배경으로 막 놀다가 이제 밤이 돼서 모래가 있는 해변가에서 둘이 껴안고 잠을 자는데 알렉스가 원래 밤에 잠을 못 자서 계속 한스가 수면제를 줬거든요. 근데 그걸 보더니 미셸이 수면제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도 둘이 껴안고 있는데 미셸이 너가 이제 약 없이 잠을 잘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라고 말하고 알렉스도 그냥 수긍하듯이 말을 하고 이제 미셸이 잠이 드는데 미셸이 잠이 드니까 알렉스가 몰래 가방으로 손을 뻗어서 수면제를 꺼내죠. 그쵸.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미셸은 뭔가 자신으로 인해서 알렉스가 좋게 변했다고 믿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그만큼 자기가 수면제만큼의 위안과 그런 안정감을 알렉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알렉스에게는 수면제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 기대,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한 기대라는 그런 걸 한 것 같은데 현실은 아니었던 거죠. 알렉스도 그 사실을 일부러 숨기고 있는 거고 그 환상을 유지시켜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 장면이 뭔가 되게 그런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너무 잘 느껴준 것 같아서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막 뛰면서 그 불꽃놀이에서도 뛰는 장면이 굉장히 좋았지만 바다에서 뛰면서 막 서로 이름을 엄청 크게 부르잖아요. 계속해서. 진짜 좋았어. 그 장면이 진짜 좋았어요. 음. 뭔가 이름. 계속 뭔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처럼 계속 큰 소리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데 너무 좋았어요.
안 그래도 지수 씨도 이름 불러주는 맞아요. 거 좋아하잖아. 맞아요. 지수. 지수. 며칠 전에 아니야 지수야. 왜 지수는 안 되나요? 몰라요. 그냥 지수야가 더 다정하지 않나요? 지수야. 그래서 며칠 전에도 누가 지수야 부르는데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 부르는 거 좋은 것 같아. 제가 다른 사람들 이름 부르는 것도 좋고. 맞아요. 근데 저는 뭔가 그 바다 장면에서 아까 잠자는 그 장면에서 저희가 더 눈에 띈 거는 그 알렉스가 잠자는 척을 했다는 게 너무 뭔가 마음에 더 와닿은 거예요. 뭔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건 뭔가 척을 하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근데 사실 그게 뭐 진실되지 못하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내 모습을 버리고 어떤 척을 하는 건 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이니까 어떻게 보면 더 그렇게 진실된 거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한 거겠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지수 씨는 어떤 장면들이 인상 깊었나요? 저도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온정 씨랑 어토믹 씨가 얘기해준 장면처럼 첼로 그 장면하고 불꽃놀이 장면이 거의 대부분 그 생각밖에 안 날 정도로 그게 진짜 좋았는데 이번에 봤을 때는 뭔가 좀 더 그 화려한 장면보다는 약간 소소한 장면들이 되게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미셸과 알렉스가 아까 바다에 가기 위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한스의 수면제를 엄청 많이 훔쳐요. 그래서 그 수면제를 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마시는 음료수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조는 순간에 그 사람의 돈을 이제 훔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는데 되게 좀 한 5명 정도가 조는 장면을 쭉 보여줘요. 그 얼굴이 되게 크게 나오고 다 그 눈을 감고 막 서서히 잠이 드는 걸 되게 천천히 보여주는데 그게 너무 평화롭고 나른해 보이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맞아. 되게 사실 돈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범죄를 당하고 있는 건데 되게 평온함 속에서 범죄를 당하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돈을 훔치는 대신에 약간 나른함을 선물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사람이 졸고 있는 모습이 가장 평온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장면이 이상하게 계속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좀 이질적이기도 했어요. 이 영화 맞아. 분위기랑 좀 안 맞는다 싶게 갑자기 막 엄청 클로즈업하고 맞아. 너무 평온해 노래 보이니까 음악도 되게 평온한 맞아. 클래식 같은 거 나오고. 저도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전혀 나쁜 행동처럼 보이지 맞아, 않았어. 맞아. 되게 개구장이들 같고 맞아. 그 모든 그리고 또 그 돈을 모은 이유가 바다의 수평선을 보러 가기 위한 거라서 되게 그 모든 과정이 되게 순진무구해 보인다, 천진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 진짜 짧은 장면으로 확 지나갔는데 그 한스가 술에 취해가지고 되게 막 비틀비틀 걸어가다가 그냥 강에 풍덩 빠져요. 그래서 알렉스 보고는 술 마시지 말라도 하니 맞아. 그 다음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한스가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뭔가 약간 불황자들의 삶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되게 요즘 저는 죽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최근에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언니랑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대화도 했어요. 약간 운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죽음이 특별한 게 아닌 것 같고 죽음이 되게 일상적이고 우연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었는데 딱 이 한스의 죽음이 되게 너무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일상처럼 별일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죽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호들갑 떨지 않고 한스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 장면이 되게 내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죽음이 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사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사실 약간 다른 각도에서 봤던 게 이 장면 전에 나오는 게 그 미셸이 눈이 멀어가지만 마지막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렘브란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경비원으로 일했던 한스가 열쇠가 있으니까 몰래 밤에 박물관에 둘이 들어가서 그거를 보고 나온 장면이 바로 이전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에서 그림을 보고 난 후에 한스가 미셸의 옷을 갑자기 벗기고 뭔가 키스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장면 뒤에 이 죽음이 딱 나타나니까 뭔가 연관성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미셸을 봤을 때도 한스가 내쫓으려 했던 이유가 미셸을 보면은 죽은 아내가 생각난다고 너가 코 빼고는 다 아내를 닮았다고 이런 말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미셸한테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한스가.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죄책감 전 아내에 대한 아니면은 미셸에 대한 미안함이라던가 아니 자신에 대한 그런 증오 이런 것들이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생겨가지고 그래서 아마 술을 마셨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강물에 빠졌을 때도 살아나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닐까? 맞아. 첨벙되지도 않았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영화 볼 때는 그런 생각을 진짜 못했는데 온정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보면은 되게 영화 속에 주요 인물이 3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셸하고 알렉스는 되게 감정적이고 되게 순간적이잖아요. 근데 한스는 그들에게 계속 이성적으로 조언을 하려고 하고 되게 그래도 나름 가장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 그렇게 휙 죽어버리니까 그게 진짜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장면도 그냥 정말 짧은 장면인데 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아마 만난 게 여름이었던 것 같죠. 그쵸. 근데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아마 가을 끝자락 뭐 이 정도로 보이는데 물론 예전에는 얇은 코트만 덮고도 풍레프 다리에서 잘 수 있었는데 이제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바뀌지만 이 나중에 이 둘이 잠에서 깨고 일어나는 장면을 보는데 비닐을 이렇게 맞아. 머리 위까지 다 덮고 있다가 일어나면 깨고 이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저는 안 그래도 궁금했거든요. 얘네 겨울에는 어떻게 지내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비닐을 덮고서 둘이 그런 사람 많은 지하철은 미셸이 더럽다고 네, 했나? 냄새나고 뭐 그래서 더럽다고 싫으니까 했었는데. 그렇게 둘이서 막 비닐을 덮고서까지 지내는 그 장면이 되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런 장면들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지만 그 맨 처음에 알렉스가 구호소로 사람들이 데려가는데 거기 안에 사람들을 되게 경찰이 되게 함부로 다루잖아요. 그 그쵸.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옷을 벗기고 씻긴다는 목적으로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 마지막에 알렉스가 그 경찰관들한테 방화죄로 이렇게 잡혀가는데 그때도 이렇게 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증인이 한 명 있다는 이유고 사실 죄를 저지른 건 맞지만 증인이 한 명 있다는 이유로 그냥 확정지어서 말하잖아요. 막 때리면서 그냥 자백을 하라고. 그래서 되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그렇구나. 뭐 되게 좀 슬펐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끼리 약간 연대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 한스랑 알렉스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그 구호소에서도 결국 쓰러져 있던 알렉스를 이렇게 데려가 준 게 그 동료들이 막 어깨에 짊어지고 막 안으로 데려가 준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연대하는 모습이 잠깐 나온 것 같은? 그리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신기했던 게 우리나라랑 되게 정서가 다르다고 이게 좀 옛날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불황자들이 보면 다 거의 안 보이는 곳에 있잖아요. 지하철에 있거나 되게 밤에 다니거나 낮에는 거의 볼 수가 없는데 근데 되게 낮에 활보하고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훔치고. 그리고 미셸이 그림을 그리는데
누가 봐도 약간 되게 초췌한 모습인데 어린애들과 어떤 아빠로 맞아.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냥 같이 앉아있기도 하고 되게 그냥 그 도시에 그래도 존재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우리는 되게 없는 듯이 살잖아요. 그래서 더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거 그게 진짜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있는 채로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음. 근데 그게 더 좋은 거겠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뭔가 눈에 보이는 불평등을 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존재를 아예 지워버리는 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있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거? 있다는 것 자체를. 근데 계속 눈에 보이면 저 사람들 저렇게 살고 있구나를 계속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훨씬 좋은 사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그 생각에 동의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약간의 선입견이라던가 이런 게 저도 있을 수는 있는데 좀 이런 알렉스 같은 사람들이 물론 알렉스는 혼자 다녔지만 막 떼거지로 있다거나 이렇게 몰려다니면은 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낮에 거리를 걸을 때도 저는 실제로도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런 알렉스 같은 분이라고 하기도 싫어. 그런 사람 한둘 명한테 되게 욕설을 일방적으로 듣고 막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는 밤이긴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막 욕하면서 저를 따라오고 막 이런 상황이 몇 번 있었어서 저는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알렉스가 물론 알렉스를 만난다면 저한테 해코지를 하진 않겠지만 뭔가 분위기가 내가 봤던 그런 사람들의 분위기인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어렵네요. 그리고 뭔가 오늘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요즘 그 핫한 유튜버 분들 중에 한 분이 되게 휠체어를 탄 고3 학생 그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분이 요즘 되게 핫한 분이라는데 그분이 막 하신 말씀이 왜 그 장애인 분들은 왜 낮에 안 보이냐고 자기들도 막 여기 존재하고 있고 뭐 일본 이런 데를 가면은 되게 교통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잘 해놔서 혼자 여행 다닐 수도 있고 하는데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는데 지수 씨의 말을 들으니까 뭔가 이 분도 떠오르네요. 은정 씨의 말을 듣다 보니까 되게 여러 생각이 나는데 그냥 확실히 위험한 존재라고 저도 사실 마주치면 무서운 감정이 가장 먼저 들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너무 자유로워 보이잖아요. 되게 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구속되지 않은 채 되게 위태로운 상태로 자유롭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되게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도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마주쳤거든요. 나한테 막 되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되게 일방적으로 어떤 욕설을 퍼부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땐 되게 당황스러운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뭐 저렇게 화를 내게 된 일상이란 대체 어떤 일상인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불평등을 받게 되고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감정을 느껴야 저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화를 내고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으로 다 보고 있는데도 그거에 그래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계속 내고 막 그런 게 더 좀 되게 그래서 또 무섭다는 감정도 들었지만 동시에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에서도 보면 뭐 알렉스는 과거 얘기가 일절 안 나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스만 봐도 자의로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정신을 잃으니까 같이 그렇게 되고 아내가 죽고 좀 자신도 뭔가 살 의지를 잃어버리고 이런 어쩔 수 없다거나 좀 예기치 않은 불행 때문에 이렇게 처한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된 인물 같았는데 이런 인물들은 뭐 잘못을 했다고 할 수도 없고 개인의 맥락이 너무 다 달라서. 그렇죠. 그분들을 상황을 다 모르니까 이렇게 뭉뚱그려 생각할 수는 없죠. 어렵네요. 맞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그럼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다음 코너는 자유 코너인데요. 저희는 이번에는 이 미셸과 알렉스 간의 관계라던가 혹은 알렉스가 미셸을 사랑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일단 미셸과 알렉스의 관계가 둘이가 사랑을 했다라는 말로 축약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지점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진짜 사랑 영화라고 하기엔 찝찝한 구석이 너무 많죠. 맞아요. 이 영화를 일단 저는 미셸이 알렉스를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미셸이 알렉스를 완전히 사랑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근데 물론 그런 알렉스를 떠났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어 라는 메모를 남기고 떠나긴 했지만 제가 영화상에서 봤던 이 둘 간의 그 즐거운 시간들에서는 너무 다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그 웃음이라던가 그 자유로운 느낌이라던가 그럼에도 저는 계속 찝찝했던 거는 뭔가 그런 미셸 인생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포자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두 눈은 잃어가고 될 대로 되라 라고 보이는 그런 생활 동안에만 알렉스를 만난 거잖아요. 그쵸. 눈을 고치고 나서는 또 왠지 모르겠지만 눈을 고쳐주신 안과 의사분과 함께 사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장면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알렉스 이전에는 줄리앙이라는 아까 말한 첼리스트 남자를 만났었고 그러니까 그 시기 동안에만 알렉스를 만났고 또 그 메시지를 쓰고 떠난 걸 보니까 자신의 그런 힘든 상황을 잊거나 아니면 위안을 받으려고 잠깐 동안만 알렉스에게 기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알렉스의 면회를 온 것도 정말 사랑해서 잊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알렉스를 떠난 거에 대한 죄책감의 감정이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알렉스에게 이미 새벽 3시가 지났으니까 돌아가야 된다고 말했던 것도 정말 사랑해서 이제부터 다시 함께하고 싶어서 왔다기보다는 죄책감에 이 사람의 그런 출소 날이라도 같이 있어주고 싶은 그런 인간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였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뭐 둘 사이의 관계라던가 저는 뭔가 이게 그냥 둘의 만남이 있었다, 둘이 사랑을 했다라고 보면 그렇게 뭐라 표현하지?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깊게 생각할수록 이걸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지점들이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과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의 행동도 그렇고 두 사람의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봤을 때 뭐랄까 되게 진짜 그 불꽃 장면처럼 그
그냥 그렇게 한 번 팍 터졌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크게 느꼈던 게 항상 뭔가 우리가 사랑 얘기라고 뭐 소설이든 영화든 특히 영화에서 사랑 얘기라고 하면은 좀 뭔가 잘생기고 예쁜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옷도 되게 잘 입고 그쵸, 막 되게 그런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뭐 행복한 사랑 이야기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뭔가 이거는 이 주인공들이 노숙을 하고 있고 길거리에 있고 다리를 저는 남자랑 눈이 멀어가는 여자가 길에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 건데 이거를 보면서 뭔가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아름답지 않은 사랑이 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불꽃놀이도 약간 제가 생각한 게 불꽃놀이가 이렇게 배경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불꽃이 막 다리에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불꽃놀이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불꽃놀이 보면 보통 완전 멀리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꽃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우리가 불꽃놀이 보러 구경을 가면은. 근데 거기서는 그 주인공들이 막 뛰어다니는 곳에 불꽃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뭔가 아름다운 게 사라지는 자리? 그런 게 떨어지는 자리에 그 두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봤을 때. 그래서 뭔가 아름답지 않은 사랑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되게 거짓말도 많이 하잖아요. 미셸도 거짓말을 했나? 자기 했을 얘기를 수도 안 있겠죠. 해주죠, 과거 얘기를. 그쵸. 그러고 이제 알렉스는 뭐 수면제 먹는 거에 대해서나 아니면 총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는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연인이든 친구든 뭔가 내가 더 잘 보이고 싶고 마음에 들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그럴 때 거짓말이 정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무슨 음식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상대방이 엄청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럼 나도 좋아해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이해가 될까요? 네, 괜찮나요? 좋아요.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아무튼 그런 거짓말을 하는 관계가 그런 관계를 보면서 꼭 완전히 진실한 것만이 사랑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약간 저는 계속 이 영화를 보면서 저게 사랑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 의심을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되게 영화가 제 모든 예측을 빗나갔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우리가 사랑에게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서로를 위해, 서로를 온전히 되게 위하고, 같이 있으면 서로가 점점 좋아지고, 막 행복하고, 이런 모습들을 모두 좌절시키고, 되게 하지만 그 모습들이 우리가 모르는 모습은 아니에요. 뭔가 알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의 면인지.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싶은 사랑의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여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 미셸의 모습을 보면은 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되게 누구보다 잔인하게 떠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막 되게 마지막에는 이제 알렉스가 막 강으로 같이 떨어지니까 이제 알렉스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같이 어딘가로 떠나자고 말하고 저는 그게 죽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어딘가로 떠나자고 말하고 막 그런 예측하지 못하겠는 그런 모든 감정들이 되게 하나도 진실되지 않은 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 어느 하나 뭐 이게 사랑이고 이게 사랑이 아니지라고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뭐 그런 감정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거를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알렉스가 미셸에게 하늘이 하얗다라고 말하면 내가 구름이 검다라고 말할게.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알 수 있을 거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비유가 아니었을까? 사랑이라는 말로 그 모든 관계성을 담기에는 얼마나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한정적인 말인지. 그래서 둘의 관계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부분이 사랑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그 동시에 두 개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아토믹 씨 말처럼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이 되게 횡설수설하게 그렇죠. 나가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미지가 이렇게 불꽃처럼 팡팡 터지는데 맞아. 이걸 말로 못하겠어. 근데 저도 그 아토믹 씨가 아까 얘기해주신 그 맥락에서 네.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지 않는 사랑에 그쵸. 약간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이런 너무 낡아지고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면들도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또 영화를 보면은 또 그래서 이 둘이 행복할 수 있었던 시기가 그 폭네프 다리가 공사 중이었던 그 부서져 있던 시기 동안에만 만난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고 또 둘 간의 사랑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둘이 막 술 마시고 막 너무 미친 듯이 웃는 장면 혹은 마지막에 다시 폭네프에서 만났을 때 미셸이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저급해 보이는 그런 농담에 막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깔깔 웃는 것 별로 안 같은 웃겼는데. 그런 되게 거친 표현들 아니면은 중간에 한 번 알렉스가 때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미셸을. 그리고 미셸도 거기에 놀라서 마저 같이 때리고 이런 장면들도 모두 그런 사랑에 또 이런 면들도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그런 요소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때리는 게 전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일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알렉스는 되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다 거의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화를 내는 것도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게 화를 낸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표현 방식 자체도 되게 어린애 같았거든요. 되게 천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되게 때를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감정이 되게 솔직하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미셸에게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그 관계가 너무 위험해 보여서 안 될 것 같은데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도 미셸이 가장 깔깔대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게 웃을 때는 항상 알렉스와 함께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지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가 정확한 순서는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알렉스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해를 하는 장면들이 몇 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 그렇게 미셸을 한번 때리고 싸운 이후로 자해를 시작한 건가요? 그 박물관에 가서 사라진 날에 자해를 했고 그 다음에 때렸어요. 그 미셸을. 그리고 떠나고 나서 또 자기 손가락을 그렇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분에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뭐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 맞다. 말하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물론 이 영화의 주된 그런 스토리는 알렉스와 미셸 간의 그런 관계지만 이 영화 도중에 아까 말한 그런 한스와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있었던 일이라던가 아니면 그 나중에 그 안과 의사와 동거하는 듯한 그런 미셸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랑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게 그러니까 뭔가 한 사람의 연인이 있으면은 막 진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막 뭐 춘향전 막 이런 게 유행했던 게 막 되게 막 지고지순 막 뭔가 뭐라 해야 되죠? 그걸 한 사람에게
맞아. 순정파처럼 그렇게 대하는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나 이 세상에 이제 얘밖에 없어. 그럼 기대하는데 미셸은 뭐 그것도 좌절시키죠. 그쵸. 줄리앙을 만나다가 알렉스를 만나다가 알렉스를 안 만나니까 또 그 다른 안과 의사를 만나고 그러고 다시 알렉스를 만나고 약간 이런 모습들도 되게 저는 신선했어요. 물론 한스는 아까 리허설 때 지수 씨가 얘기했듯이 자기 의사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한스하고의 일은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되게 우리나라 미디어에선 나쁜 놈, 좀 나쁜 연으로 표현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고 되게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이럴 때는 사랑하지만 이럴 때는 나도 사랑한 적 없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약간 가해자처럼 비춰지잖아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 여러분은 그 알렉스가 네. 미셸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분명 인정할 수 없는데 이해는 가는 그런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스 입장에서는 미셸이 지금처럼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야지 자기와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아. 지금처럼 원래 있던 부잣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눈이 나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미셸이 괴로워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자기 곁에 남아있길 원하는 마음에서 막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가장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건 마지막 그런 재회 장면에서 미셸이 떠난다니까 껴안고 강물에 뛰어들어 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전 이거를 보면서 왜 그러는지는 이해가 가서 뭔가 알렉스는 미셸을 정말 사랑한 것 같긴 한데 사랑의 형태 중에서 뭔가 같이 추락하는 같이 망가지는 사랑이 있다면은 이런 알렉스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알렉스가 뭔가 자신 혼자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뭔가 그거를 해결되지 못한 채로 계속 그거를 미셸에게 표출하다 보니까 자신도 상처를 받고 미셸도 계속 상처를 입히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그래서 되게 알렉스는 퐁네프 다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계속 다리로 돌아가자고. 근데 마지막에 떠나잖아요. 그쵸. 퐁네프 다리를.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벗어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건가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웃잖아요. 막 웃으면서 그래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마지막에 만약 그들이 죽은 게 아니었어도 아직 알렉스는 그 단계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웃었던 건 그저 그냥 미셸이 자기 옆에 있어줘서 그래서 그냥 웃었던 게 아닐까라는 이런 슬픈 생각을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까 지수 씨는 네. 그 알렉스를 보면서 계속 불안했다고 했는데 근데 또 미셸은 다른 반응을 보여서 되게 당황하셨다고. 네. 저는 그냥 자신의 뭔가 너가 떠날 거라는 약간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불안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냥 미셸이 계속 불안해 보였어요. 나는 총으로 미셸을 죽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총을 마지막에 미셸이 너를 사랑한 적은 사실 없어라고 적어놓고 떠났을 때 가로등 그 전선 쪽에서 총을 꺼내잖아요. 저는 그게 미셸을 죽이러 가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전 했었거든요. 자살할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약간
되게 위협적으로 봤나 봐요. 그런 폭력성들을. 그래서 미셸이 불안하게 느껴졌는데 근데 영화 속에서 보면 미셸은 맞아도 자기가 그냥 또 때려요. 되게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뭐 문제를 삼지도 않고 되게 담담하고 사실 걔의 문제가 뭔지 되게 정확하게 알아요. 너는 마음을 열지 못해.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잖아. 이렇게 되게 걔의 문제가 너무 정확히 뭔지 알고 이렇게 알렉스의 상황이 어떤지 너무 잘 알아서 자기를 보내주지 않을 거란 것도 알아서 수면제를 먹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서 웃긴 게 네. 저는 사실 마음을 연 건 알렉스고 오히려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은 게 미셸이라고 봤거든요. 왜냐면은 미셸이 계속 자기 얘기를 해주겠다고 한 2번 정도 얘기를 하지만 결국 알렉스에게 자기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 과거 얘기였든 무슨 얘기였든 뭔가 해야 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안 해줘요, 끝까지. 근데 알렉스는 물론 말로 하지는 않지만 행동만 보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가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미셸이 알렉스한테 말하는 게 좀 되게 모순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그게 약간 너가 마음을 열지 못한다는 게 나를 믿지 못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모든 걸 다 말해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어떤 면은 몰라도 너가 나를 그냥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한순간도 알렉스가 미셸을 믿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옆에 있어야 안심이 되지. 자기를 떠난 순간에 너무 막 불안해하면서 아, 그러네요. 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미셸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미셸은 사실 알렉스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단 한 번도 알렉스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았는데 그게 덜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뭔가 그냥 근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 어렵다. 관계라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도 근데 저도 느낀 건데 알렉스는 절대 미셸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게 전 너무 느껴졌는데 제가 알렉스였어도 미셸이 불안했을 것 같아요. 왠지 미셸은 그만큼의 신뢰를 보는 관객으로서 저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알렉스 행동이 정당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불안감을 줬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아까 그 지수 씨가 리허설 때 해주신 얘기 중에 둘이 나중에 출소하고 다시 만났을 때는 차분해진 모습이라서 달라질 줄 알았다고. 맞아요. 그래서 알렉스가 그리고 이렇게도 되게 신나게 말하잖아요. 난 이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 저는 그 폭네프가 되게 둘뿐이 없었는데 사람이 많아진 걸 보고 이제 이들이 있는 세계가 약간 전환이 됐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로의 문제가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해결이 되고 미셸은 눈이 해결이 됐고 알렉스도 자기 속에 있던 약간 결핍 같은 게 해결이 되고 서로 다시 만났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말했을 때 예전엔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 않더니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네라고 하는 걸 보고 되게 기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강가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예측이 빗나갔어. 그래서 이러면서 그랬어요. 되게 그냥 계속 예측이 빗나갔던 것 같아요. 혹시 아토믹 씨는 이런 알렉스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알렉스. 아니, 사실, 가끔 영화에서 보면 이런 좀, 뭐라 해야 되지? 미저리 같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집착적이고 좀 도덕적이나 아니면 완전 범죄로 볼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뭔가 좋아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예전에 저는 예를 들어서 중경상님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주거침입? 주거침입. 제가 거기서 이제 페이였나 아무튼 여자 주인공이 양조이 집에 몰래 들어가서 막 청소를 하고 옷을 입어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뭐 머리카락 있네. 그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소름 끼쳤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쳐도 나 몰래 막 들어와서 뭔가를 하고 나갔으면 그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그리고 범죄잖아요. 그냥 그거 자체는. 스토킹이죠, 스토킹. 근데 또 그게 웃긴 게 거기서는 양조위가 그걸 알게 되고서도 둘이 뭔가 이렇게 감정이 닿는 듯한 게 되잖아. 뭐 물론 승무원이 되고 뭐 떠나고 뭐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 영화를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의 캐릭터들을 좀 몇 번 보다 보니까 팬텀 스레드도 그렇고 그냥 그게 정말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좋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저 그쵸. 사람 집은 어떨까 봐. 저 사람 저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는 이해가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렉스도 맨 처음에는 저도 계속 너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되게 이기적인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가 말한 것처럼 사랑의 어떤 다른 면을 의인화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서 그런 마음이 뭔가 내가 거짓말을 쳐서라도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가 조금 됐어요.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람을 알렉스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진 않네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고. 되고 싶지도 만나고 싶지도 않죠. 네. 슬프네요. 근데 뭔가 알렉스라는 알렉스. 사람이 저는 왠지 슬퍼요. 안쓰럽다고 해야 안쓰러워요. 될까요? 그리고 그런 알렉스에게 아무도 남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지 뭐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랬습니다. 혹시 더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나요? 없으면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코너는 그들 각자의 영화관입니다. 저희 각자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영화를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기이하고 보기 싫은 그런 사랑을 하든 영상이나 장면들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거기에 홀려서 또 막 마음을 읽는 그런 되게 기이한 영화였어요. 맞아. 묘한 영화였고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못 드려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리고 이 영화에 재밌었던 게 욕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프랑스어라 못 알아들었는데. 제가 불어를 잠깐 그 고등학교 때 배웠어서 몇 가지 아는데 그때 욕설을 배웠나? 물론 수업 시간은 안 배웠지만 애들이란 왜 그렇게 욕설을 좋아하는지 굳이 찾아가지고 아까 말한 그 젠장 네, 있잖아요. 메흐드란 말도 실제로 미셸이 몇 번 했고 또 이거 말고도 또 되게 인상 깊은 아는 단어가 욕설? 있었는데 아는 욕설. 막 그런 욕설들이 등장하는 것도 너무 웃겼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사실 알게 된 계기가 10cm의 스토커라는 네. 되게 유명한 곡 있잖아요. 네. 그 곡의 뮤직비디오로 이 영화 장면이 쓰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뮤비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래서 저는 뮤직비디오 보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 곡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 실제로 그 10cm가 부르는 것도 본 적 있는데 자랑이었습니다. 여하튼 그 뮤비를 통해서 봤는데 그 노래랑 이 영화도 되게 잘 어울려요. 그 가사가 되게 슬픈 가사거든요. 되게 짝사랑하는 그런 네. 가사인데 막 거기 하이라이트 부분이 막 나는 왜 이런 사람이 이런 모습이고 이런 사랑을 하고 막 이런 가사고 막 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 뭐 하고 그리고 자기 막 비하하기도 하고 근데 그 가사랑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너무 잘 어울린다는 그러겠네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집에 갈 때 또 스토커를 들으면서 갈 것 같아요. 저 뮤비도 한번 봐야겠어요. 다른 분들에겐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이 영화를 약간 보려고 생각했던 게 제가 16년 여름에 이 영화를 알고는 있었는데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16년 여름에 유럽 여행을 갔는데 그때 파리에서 퐁네프다리에 가서 야경을 봤어요.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사실 좀 유럽 그런 예쁘게 배경 나오는 영화들을 보고 가고 싶었는데 미드나잇 인 파리만 본 것 같고 안 보고 이 퐁네프를 못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근데 야경이 진짜 예뻤어요. 그날 막 되게 하늘이 좀 되게 분홍빛으로 막 타오르고 저쪽에는 에펠탑이 보이고 막 이런 야경을 퐁네프 다리 위에서 봤는데 부럽다. 그러면서 막 그 영화 보고 왔으면 진짜 더 좋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가면 봐야지 했다가 거의 1년 지나서 영화를 봤거든요. 17년 언제 봤는데 근데 제가 그때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공강 때 혼자 봤어요. 근데 진짜 막 눈물이 날라 하는 거예요. 그냥 불꽃 터지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되게 환희에 차고 즐거운 장면인데 뭔가 그 장면에서 예전에 그런 유럽 갔던 것도 생각나고 그냥 뭔가 막 이렇게 터지는 듯한 게 느껴져서 되게 막 울컥울컥 했는데 그래서 뭔가 첫 번째 기억은 되게 엄청 아름다운 내용이 아름답다기보다는 영상적으로 엄청 아름답고 화려하고 뭔가 나의 추억과 거기서 봤던 야경과 이런 게 섞여서 그냥 이미지적으로 정말 봤다면 이번에 본 거는 또 오늘 한 대화랑 덧붙여져서 되게 할 얘기가 많은 영화다. 맞아요. 할 얘기가 정말 많은 영화고 이게 서사를 아예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뭔가 제가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뭔가 그런 외적으로나 아니면 행동으로나 아름답지 못한 사랑, 어떻게 보면 추함과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으로 풀어낸 것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레오 까락스 영화를 이번에 이제 퐁네프 외에 다른 영화들을 다 이번에 봤거든요. 한 4편 정도를 봤는데 다른 거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저도. 이 영화만큼은 진짜 계속해서 좋아할 것 같아요. 레오 까락스 감독님 영화 중에 한 영화만 봐야 한다면 저도 이 영화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 망했을까요, 파리에서? 그러게요. 신기하다. 재개봉하면 흥했을지도 몰라요. 흥할지도. 지수 씨는 저도 이거를 또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또 이번에 처음 봤을 때랑 너무 다른 느낌이어서 다음에 볼 땐 또 어떤 느낌일까 생각도 들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알렉스인 것 같아요. 약간 아까 아토믹이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며 나오는 추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어쩔 수 없는 사랑의 모습들을 담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을 위한 영화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는 저희가 이 영화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보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시간인데 저는 우리 셋도 다 이 영화를 두 번째 봤을 때 느낌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옛날에 봤던 분에게 다시 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게요. 그럼 그분도 되게 다른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옛날에 봤던 분들에게 한번 다시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영화는 낮보다는 꼭 밤에 깜깜한 곳에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레오카락스 영화를 처음 봐야 되는데 뭘 볼까 하는 사람들? 다른 것, 근데 다른 영화도 다시 보고 싶긴 해요. 뭔가 이해를 못해서일 수도 있는데, 계속 계속 머릿속을 떠도는 이미지들이 정말 남는단 말이에요. 다른 영화들도. 그래서 뭔가 다시 보고 싶긴 한데 용기가 잘 나진 않네요. 근데 그래서 만약 레오카락스랑 감독이 유명한데 뭘 보지 하시는 분들 이거를 입문으로 삼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고 또 보시길. 아토믹 씨가 홀리모터스를 보는 그런 보고 난 후에 후기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것도 사실 이전에 볼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정말 봤는데. 정말 홀리모터스는 그 정도인가요? 제가 진짜 그 영화 보고 나서 다른 사람 평론이라던가 이런 걸 되게 안 찾아보는 사람인데 해석이라던가 그건 찾아봤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뭐야? 내가 이렇게까지 이해를 못하는 영화가 있어? 내가 머롤랜드 드라이브도 이해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해? 막 이러면서 되게 자존심 상해하면서 막 근데 그것도 여러 번 봤으면 또 달랐으려나? 저한테 되게 가장 난했던 영화는 장률 감독님 영화인데. 저는 어떤 거예요? 경주를 보고 나서 경주. 뭘까? 진짜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할까요? 좋아요. 근데 오늘 녹음 어땠는지를 얘기할 건데,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아까 욕설 중에 하나가, 꺼져가 떠올랐어요. 뭔가요? 꺼져가, 바똥, 바똥. 봤던? 되게 부드럽네요. 목소리도 부드러운 프랑스. 그냥 이런 건데, 이거를 되게, 한스가 처음 미셸 만났을 때 계속, 바똥, 바똥, 막 이러거든요. 막 미셸은 멜트 막 그래서 막 저거 아는 욕설이다. 어떻게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그 글씨 써놓은 그 알렉스가 써놓은 고백이나 그 널 사랑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제가 해석할 수 있는 정도라서 막 와 아는 불어다. 그리고 또 여담으로 이 글을 국위연시 중에 수학과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거를 감상문을 쓰셔서 들어오셨는데 진짜요? 되게 안 어울리는데? 그분이 되게 좋아하시는 영화고 그리고 그 글이 너무 좋았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읽어보고 싶어. 궁금하다. 근데 저도 아직 못 읽어봐서 너무 진짜? 궁금한데 남아있대요? 네 아마 있을 뭐라 해야 되지? 호밀루 분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다시 읽어보고 싶은 그런 글이고 궁금하다. 뭔가 그 형도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 할지 잘 궁금하네요. 지내고 계시나요? 다른 분들은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저도요. 듣는 분들이 괴롭진 않으셨는지. 아니에요. 괜찮나요? 제가 들어봤는데 나름의 그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가요? 그럼 다행이고.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말할수록 모르겠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보고 나서 찌찌방구석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생각할수록 뭘까 하면서 말하면서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관점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맞아.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도 영화 되게 다르게 봤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가 봐요. 진짜 말할 거리가 많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도 이 영화를 보신다면은 친구분들과 꼭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아까 아토믹이 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에 대해서 막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저는 시가 이렇게 좋은 이유 하나가 이해받으려고 하는 말들이 아니어서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도 그렇고 알렉스의 사랑도 미셸의 행동도 뭐 이해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대화와 생각을 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집 가면서도 계속 뭔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뭔가에 대해서. 스토커를 들으려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럼 이제 클로징 멘트 해주세요.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오브아. 안녕.